70세 어르신이 3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특별한 약 때문도 값비싼 장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내 몸이 아직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겪는 근육 저하,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습니다. 다만 자극하는 방법, 영양을 넣는 타이밍, 하루를 보내는 작은 습관들이 잘못되어 근육이 깨어날 기회를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이 어르신이 실제로 어떤 루틴으로 3개월 만에 다시 걷기 시작했는지, 어떤 음식이 회복을 도왔는지, 반대로 어떤 습관이 근육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논쟁하는 노년기 근육 회복의 진짜 촉발 요인에 대해 제가 직접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인지 부산인지 혹은 시골 마을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환경과 생활 리듬을 알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맞춤형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육 노화는 결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인 작은 선택들이 몸의 균형을 바꾸고 결국 예전처럼 걷기 어렵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런 작은 선택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회복도 빠르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학계에서도 아직 의견이 갈립니다. 근육량보다 신경 자극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파와 단백질 흡수력이 낮아지므로 영양 보충이 핵심이라고 말하는 학파가 서로 논쟁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둘 중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두 요소가 함께 움직일 때 노년기의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허벅지가 떨리고 중심을 잡지 못해 벽을 짚어야 했지요. 그런데 단 2주 만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부드러워졌고 1개월 채는 집 안에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3개월 채는 동네 공원을 혼자 산책할 정도로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든 걸까요? 체력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하루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회복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자극이 근육을 살리고 작은 변화가 균형을 회복시키고 작은 습관이 다시 걷는 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첫 단계를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회복을 여는 첫 번째 힘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있던 몸에 아주 작은 깨어남의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약해지면 뭔가 큰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시작을 못하고 몸은 더 굳어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재활을 시작하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한 가지 작은 습관입니다. 그 시작은 하루 첫 5분의 자세입니다. 이 5분의 자세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신경계와 근육을 동시에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은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굽힌 채 몸을 질질 끌며 일어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하루는 근육에 오늘도 힘을 덜 써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어르신에게 적용했던 방법은 아침에 침대에 앉아 허리를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곧게 두고 양손을 허벅지에 올린 뒤 천천히 10번 호흡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신경계에 지지 근육을 사용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이 동작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근육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은 신경입니다. 근육은 신호를 받아 움직일 뿐이고 노년기에는 이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근육이 쉽게 힘을 잃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강한 운동 자극이 먼저인가, 신경 자극이 먼저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근육은 부하가 있어야 자란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노년기에는 신경 자극이 먼저 깨어야 근육이 반응할 힘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후자의 영향을 더 강하게 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신경 자극의 회복 효과가 훨씬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간단한 아침 자세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자세는 허리 주변의 기립근을 자연스럽게 깨우고 엉덩이 근육에 가벼운 긴장을 주며 발바닥 감각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걷기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자세로 호흡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허리가 덜 굽고 무릎이 덜 흔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앉아서 숨만 쉬었을 뿐인데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 중 일부에서는 아침 첫 호흡이 혈류 재분배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즉, 밤새 정체된 혈류가 호흡의 리듬을 통해 다리 근육 쪽으로 다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학계에서도 완전히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 적용 결과를 보면 많은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몸은 어떤 자세로 하루를 시작했나요? 허리를 굽힌 채 무겁게 일어났나요? 아니면 단 10초라도 허리를 세우고 발바닥에 힘을 주며 몸을 깨웠나요? 작은 차이가 3개월 후에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의 섹션에서 이 자세 다음으로 어떤 루틴이 근육을 본격적으로 깨우고 어떤 자극이 다리의 힘을 채우는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회복의 첫 단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몸을 깨어날 준비가 된 상태로 만드는 것. 그 한 가지가 70세 어르신을 다시 걷게 한 첫 신호였습니다. 근육이 붙는 아침, 루틴은 어렵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약해진 몸에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어르신이 3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루틴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루틴이라고 하면 스트레칭을 오래 해야 하나, 뭔가 큰 동작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그런 강도 높은 자극보다 몸 전체가 천천히 깨어나도록 돕는 작은 리듬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혈류를 다리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내리는 준비 단계. 둘째는 하체의 큰 근육을 최소한으로 움직여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활성화 단계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단계는 합쳐도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병원 재활실에서도 이 방법은 넘어지기 쉬운 어르신들, 무릎에 힘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게 적용되는 기본 루틴입니다. 먼저 준비 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 옆에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을 크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발목 주변의 관절이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거나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관절 주변 근육이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아 굳어있던 흔적일 뿐이며 오히려 이런 자극은 혈류를 아래로 보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발목의 미세한 움직임이 종아리의 펌프 기능을 자극해 다리 쪽 혈류를 활성화한다고 보고합니다. 이 연구의 일부 학자들은 걷기보다 먼저 발목을 자극하는 것이 논형이 근육 회복에 더 직접적이다라는 의견까지 냅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근육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발목 자극은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임상 경험상 발목을 깨우는 동작이 하체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활성화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가 끝나면 발바닥을 바닥에 단단히 두고 무릎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무릎을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센티만 들어 올려도 충분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은 걷기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쉽게 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무릎을 제대로 들지 못해 발이 거의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허벅지가 덜 떨리고 자세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몸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몸이 뻣뻣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밤사이 줄어든 혈류와 낮아진 신경 반응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루틴은 뻣뻣함을 강제로 푸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따뜻해지고 움직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루틴을 하면서 느껴야 하는 감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 내 다리가 깨어나고 있구나. 숨이 차거나 고통이 느껴진다면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움직임이 너무 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아침 루틴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느끼는 능력은 균형 유지와 낙상 방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무거웠나요? 허리가 굳었나요? 아니면 계단 한 칸을 내려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나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간단한 루틴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첫 번째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단 몇 분의 움직임이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3개월 후 다시 걷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아침 루틴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핵심 회복 요소, 바로 하루 5분 스트레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5분이 근육의 회복 속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늘리는 동작이 아니라 논형이 근육이 다시 작동하도록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 어르신의 회복 과정에서도 이 5분 스트레칭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걷는 것보다 스트레칭이 더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허리가 당겨서 못하겠어요. 무릎이 시린데 이걸 해야 하나요? 같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루 5분만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5분 스트레칭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체는 크게 3가지 흐름입니다. 첫 번째는 근막을 부드럽게 해주는 준비 스트레칭. 두 번째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열어주는 중심 스트레칭. 세 번째는 균형 감각을 깨우는 마무리 스트레칭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노년기 몸의 회복 메커니즘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준비 스트레칭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허리를 세우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린 다음 가슴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며 척추를 길게 늘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크게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논영이 허리는 주변 근막이 굳어 있어 과한 움직임을 하면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슴을 내밀며 척추의 앞쪽 공간을 열어주면 경직된 근막이 완만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 재활센터에서는 이 동작만으로도 허리의 긴장도가 20~30%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동작이 호흡근과도 연결돼 있어 폐의 확장성까지 좋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심 스트레칭입니다. 제일 중요한 두 부위는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입니다. 허벅지 앞쪽이 굳으면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엉덩이가 굳으면 걸음걸이가 흔들립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약간 굽힌 뒤 허벅지 뒤쪽이 살짝 늘어나는 느낌을 찾습니다. 강하게 당길 필요 없습니다. 단 11~15초 정도 가벼운 긴장만 느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쪽 다리를 뒤로 살짝 빼 엉덩이 앞쪽을 늘리는 동작을 합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 처음에는 엉덩이의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어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2주 후에는 엉덩이가 풀리니까 걸음이 반듯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논영이 근육 회복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깨어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바뀝니다. 마지막은 마무리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손을 살짝 올린 채 한쪽 발로 중심을 잡고 5초 정도 서봅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균형 능력과 신경 반응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육 힘이 아니라 신경 반응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균형 자극이 노년기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 10초의 균형 훈련이 낙상 위험을 최대 23%까지 줄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꾸준히 관찰됩니다. 이 스트레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생기는 범위로 가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감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스트레칭이 잘 맞는 날은 다리가 부드럽고 잘 안 맞는 날은 어딘가 당기고 무겁습니다. 이런 몸의 신호를 듣는 능력이 회복의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몸을 늘려보셨나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허리가 굳어 있었다면 지금 설명한 5분 스트레칭이 바로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분의 누적이 쌓이면서 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동안 덜 흔들리고 덜 아프고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지요.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 회복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핵심인 노년 근육의 숨은 연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영양이 들어가야 근육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지, 왜 많은 분들이 먹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지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년 근육의 숨은 연료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단백질이나 비타민만이 아닙니다. 물론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백질만 충분히 먹으면 근육이 저절로 자랄 것이라 믿는 순간 회복은 절반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다시 자라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에너지, 둘째는 흡수력, 셋째는 근육세포를 깨우는 미세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영양은 몸으로 들어가도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 어르신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숨은 연료였습니다. 많은 화려한 보조제도 아니고 값비싼 건강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식사에 살짝 더해진 간단한 요소였습니다. 이 요소는 근육이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들어가야 단백질이 저장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요소는 아침의 소량 탄수화물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근육 회복에 왜 필요하죠? 하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 세포로 옮기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성이 떨어져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데 아침에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 반응성을 잠시 높여 근육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아침 창구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 다만 임상 경험에서 보면 적은 양의 건강한 탄수화물은 오히려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숨은 연료는 러신, 루신, 기반 아미노산입니다. 러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발하는 스위치 아미노산으로 불립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러신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져 더 높은 농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고기를 많이 먹기 어렵고 소화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에게 콩류, 두부, 계란, 요거트 같은 흡수가 빠른 단백질을 소량씩 자주 먹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3주차부터 허벅지 둘레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러신이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라면 노년기에는 더 높은 용량의 러신을 집중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니 고용량 섭취는 부담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의견이 갈리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러신은 반드시 필요하며 무리 없는 방식으로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숨은 연료는 많은 분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수분과 전해질입니다. 근육은 수분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률이 떨어지고 근육세포에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힘이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다리가 무겁고 발바닥이 시린 분들은 수분 부족이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르신도 하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는 게 귀찮아요 라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물 섭취를 조금 늘리기만 해도 다리의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단백질은 드셨나요?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됐나요? 탄수화물의 타이밍은 맞았나요? 물은 충분히 마셨나요? 이 질문에 몇 개라도 아니오라고 대답하셨다면 근육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도 단백질만 챙기다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 세 가지 숨은 연료를 함께 적용하면서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계단에서 덜 흔들리고 오래 걸어도 숨이 덜 찼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반대로 회복을 막는 첫 번째 적, 즉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위험한 습관을 다룰 것입니다.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루틴을 알았다면 이제 나쁜 습관을 제거해야 회복 속도가 배가 됩니다. 근육 회복을 막는 첫 번째 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집 안에서 반복되는 작은 자세 실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운동을 잘 못해서 근육이 안 붙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근육을 가장 빠르게 약화시키는 것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자세가 몸의 기본값처럼 굳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복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하루 종일 굽은 자세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자라는데 굽은 자세는 자극을 차단하는 문처럼 작용합니다. 이 자세의 문제는 단순히 등이 굽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등이 굽으면 척추가 앞으로 말리고 척추가 말리면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며 골반이 기울어지면 다리의 관절 정렬이 깨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의 활성화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걷는 동안 힘이 빠지고 오래 서 있기 어렵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굽은 자세는 노년기 근육 기능 감소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자신의 자세가 얼마나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앉을 때 등을 기대고 꼬부정한 자세, 설거지할 때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앞으로 떨어뜨리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반복될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0시간 이상을 이런 자세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세의 문제를 바라보는 학계의 해석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자세는 근육 약화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세가 나빠진다는 의견입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나쁜 자세가 먼저 오고 그로 인해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결론은 명확히 나지 않았지만 임상 현장에서 관찰되는 흐름을 보면 두 요인이 서로 악순환을 만들며 근육을 더 빠르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등은 굽고 골반은 뒤로 빠졌으며 걸을 때 다리가 앞뒤로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 교정을 위해 큰 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안에서 반복되는 자세를 하나씩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세우고 하체가 지지하는 힘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허리를 숙이지 않고 발 강역을 넓혀 자세를 안정시키도록 안내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세우고 팔을 조금 올려 얼굴 높이에서 화면을 보게 했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한 자세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 속 혈류가 줄어들고 혈류가 줄어들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면서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에게 30분마다 10초씩만 자세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허리를 살짝 세우거나 발을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뒤로 펴는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몸의 활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몇 시간이나 비슷한 자세로 앉아 계셨나요? 혹시 허리가 무겁고 다리가 쉽게 지치는 이유가 단순한 운동 부족이 아니라 집안의 작은 자세 실수 때문은 아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세 하나만 바꿔도 근육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두 번째 적, 즉 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왜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면 회복 과정이 한층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숨은 원인은 단순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 핵심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거의 매일 반복하고 있는 긴 앉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은
나는 운동은 못해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덜 피곤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학적으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년기에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늦어집니다. 이 어르신 역시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식사 후 가만히 앉아 졸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움직임이 적으니 체력 소모도 적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 기능이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패턴이었습니다. 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리 근육으로 향하는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심장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혈류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은 펌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혈류의 흐름이 느려지고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근육세포는 활력을 잃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앉아있는 시간 1시간 증가할 때마다 근육 기능은 약 후불 10% 감퇴한다는 결과도 제시합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 과장된 해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근육은 점점 무거워지고 반응이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비활성화입니다. 이 근육들은 걷기뿐 아니라 일어섬, 균형 유지, 계단 오르기까지 거의 모든 동작에 관여합니다. 그러나 의자에 앉는 순간 이 두 근육은 자동으로 꺼지듯 작동을 멈춥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뇌와 신경이 이 패턴에 익숙해지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엉덩이 근육이 바로 켜지지 않아 다리가 떨리고 중심이 흔들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어날 때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경 반응 속도의 저하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신체는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휴식 모드가 너무 깊어져 움직임 신호가 거의 전달되지 않는 상태로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어나서 걷고 싶어도 뇌의 명령이 다리까지 느리게 전달되기 때문에 몸이 즉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령이 낙상 위험을 높이는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신경 지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리로 설명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혈류 감소가 신경 기능 저하의 더 큰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논쟁은 있지만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신경 반응을 늦춘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해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앉아있는 형태를 바꾸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이 어르신에게 저는 처음부터 오래 걷기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앉아있는 방식부터 수정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세우고 엉덩이를 등받이에서 조금 떼고 발바닥을 바닥에 단단히 두게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30분마다 발끝을 들거나 종아리를 살짝 당기는 미세한 움직임을 넣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다리 혈류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짧은 일어서기 자가시입니다. 30분에 한 번씩 단 5초만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것입니다.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다리 근육을 깨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재활병원에서는 짧게 자주 일어서기를 노년 근육 회복의 기본 원칙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가? 다리가 무거웠던 이유가 정말 운동 부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적 때문에 근육이 반응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좋다고 믿고 하는데 사실은 무릎과 허리를 망치는 실수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오해가 근육 회복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 실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노년기에 무릎과 허리를 망치는 실수는 대부분 좋다고 믿고 열심히 하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움직이셨습니다. 걷기 운동을 늘리고 허리 숙여 집안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계단도 일부러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몸은 오히려 더 아프고 다리는 더 떨리고 허리는 더 굽어졌습니다.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한 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허리를 굽혀 하는 동작을 지나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많이 움직여야 유연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빨래를 개을 때, 낮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계속 허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허리는 근육이 아니라 인대와 근막이 더 많이 부담을 받는 구조입니다. 허리를 굽혀 반복하면 허리 주변의 작은 관절들이 압박을 받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통증과 저림이 생깁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허리 굽힘 동작이 허리 통증의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이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적당한 굽힘은 오히려 유연성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특히 70세 이후에는 굽힘이 과해지면 허리 엉덩이 무릎의 협응력이 깨져 회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릎을 비틀린 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집안일 중 의외로 흔한 자세입니다. 걸레질을 할 때 옆으로 몸을 비틀거나 좁은 공간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다리를 비스듬히 돌려버티는 동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릎은 앞으로 굽혔다 펴는 동작에는 강하지만 옆 비틀림 힘에는 매우 약합니다. 이 비틀림이 반복되면 무릎 관절 안쪽 연골이 손상되고 무릎이 덜컹거리는 느낌이 생기며 다리 힘이 빠지는 악순환이 찾아옵니다. 이 어르신도 무릎이 아픈 이유를 몰라 고민했지만 집안일 중 무릎을 돌려버티는 동작을 바꾸자 통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좋다고 믿고 과하게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물론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근육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걷기만 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활성화되기 전에 오래 걷게 되면 보상작용이 일어납니다. 약한 근육 대신 다른 근육들이 억지로 버티면서 동작을 유지하고 이 보상작용이 쌓이면 허리와 무릎에 부하가 몰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걷기는 노년기 관절 손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근육 스위치를 먼저 켜는 스트레칭과 루틴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서 있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편한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오래 서 있으면 발바닥의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바로 올라갑니다. 특히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지는 노년기에는 이 충격이 훨씬 크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서 있기만 해도 허리가 묵직하게 아파지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이 어르신도 주방에서 30분 이상 서 있으면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가 무거워졌지만 바닥에 두꺼운 패드를 깔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허리를 젖히며 걷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펴기 위해 허리를 뒤로 젖히듯 걷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엉덩이 근육을 꺼지게 하고 허리에만 부담을 줍니다. 올바른 자세는 가슴을 살짝 열고 허리는 자연스럽게 곧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허리를 젖히면 허리 관절이 압박되고 다리 힘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몇 번이나 숙였나요? 무릎을 비틀며 자리를 버텼던 적이 있었나요? 오래 걷는 것이 오히려 몸을 더 무겁게 만들진 않았나요? 이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허리와 무릎은 더 약해지고 근육 회복은 멀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하나의 핵심 문제, 단백질을 먹어도 왜 근육이 안 붙는가? 라는 많은 어르신들의 고민을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면 회복이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 많이 먹었는데 왜 다리에 힘이 안 생기죠? 단백질 보충제까지 먹는데도 여전히 약해요 라고 묻습니다. 이 어르신 또한 처음엔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도 변화가 없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몸이 단백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 흡수 과정에서 여러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 쉽게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이유는 소화 능력 저하입니다. 60시 2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단백질 분해 효율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잘게 분해되지 않으면 흡수가 어렵고 결국 근육 합성에 쓰이지 못합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위산 분비 저하가 노령이 단백질 활용률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이 효과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식사 내용과 섭취 패턴이 더 큰 원인이라고 반박합니다. 아직 논쟁은 있지만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어르신도 매 끼니 단백질을 먹었지만 체감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흡수 타이밍의 불일치입니다. 노년기 근육은 젊을 때보다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짧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을 먹고 난 뒤 근육이 반응할 준비가 되는 시간이 다르고 그 창구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단백질은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과 점심 사이에 타이밍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저녁에 집중해서 섭취하는데 이때는 신체 대사가 느려져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 어르신에게는 아침, 점심에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3주 뒤 근력 향상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러신 감수성 감소입니다. 러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러신에 대한 감수성이 크게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년기에는 러신이 충분하지 않으면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전체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러신 보강이 효과적이라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어르신도 단백질 양은 충분했지만 러신은 부족했기 때문에 근육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신경 자극 부족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활성 신호를 받아야 자랍니다. 신경이 근육에 움직여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단백질이 합성되고 근육 섬유가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생활에서는 신경 자극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근육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에게 하루 수십 번의 미세 움직임과 5분 루틴을 먼저 적용한 뒤 단백질 섭취 방법을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혈류 부족입니다. 혈류가 나빠지면 근육으로 전달되는 영양 속도가 떨어지고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처럼 큰 근육은
혈류 공급이 충분해야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년기 근감소의 핵심은 영양 부족이 아니라 혈류 부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면 조직 손상이 더 큰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복 현장에서 보면 혈류 개선이 변화를 가장 빠르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먹고도 변화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먹는 양은 충분했지만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먹는 양을 늘리기보다 흡수 환경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회복의 기적을 몸으로 경험한 어르신의 감정과 변화,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깊이 있는 이야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다시 걷기 시작할 때 어떤 감정이 찾아오는지 그 순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 능력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걷기 자체가 삶의 의지, 자존감, 독립성, 그리고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과 연결됩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걷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다리에 힘이 없는데 시도해봤자 소용없어요 라는 말을 자주 했지요. 하지만 3개월 뒤 그분은 마침내 다시 걸었습니다. 하루에 천천히라도 20, 30분 걷고 마트까지 혼자 다녀올 수 있을 만큼 안정성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회복을 넘어 정신적 회복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처음 걷기 시작했던 날, 표정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밝았습니다. 다리를 들 때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고 발바닥이 땅을 받쳐주는 느낌이 들고 몸이 중심을 잃지 않는 순간마다 마치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걸어보니 사람이 다시 마음을 갖게 되네요. 작은 걸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자신의 몸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회복 과정에는 희미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처음 걸을 때 다리가 떨렸고 중심을 놓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경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입니다. 일부 연구들은 근감소증 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심리적 회피 반응, 이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넘어질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신체적 기능, 저하보다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신체적 회복이 심리 회복을 이끌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을 과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두 요소가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르신 역시 신체가 안정감을 얻자 마음도 함께 힘을 찾았습니다. 걷는 동안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자기 조절력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덜 걸어야겠다. 오늘은 다리가 가벼우니 조금 더 걸어도 되겠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몸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노년이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그날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는 것. 이 능력이 생기면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게 되고 회복은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이 어르신은 걷기 시작하면서 삶의 리듬이 다시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있고 점심엔 조금 걷고 저녁엔 몸이 한결 부드러워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잖아. 그분이 가장 깊게 말했던 순간은 이 대목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니까 사람 마음도 약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걸어보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겠어요. 이 말은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 깊은 곳을 대변합니다. 걷기 회복은 단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회복 그 자체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직 할 수 있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였나요? 혹시 최근에는 몸의 불편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계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 어르신처럼 작은 루틴에서 시작해 다시 걷는 경험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을 잠재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열어줄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조합, 좋은 습관 4가지와 피해야 할 실수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리만 기억해도 회복 속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모아보면 회복의 길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보조제를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어르신이 3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었던 핵심은 단지 좋은 습관 4가지와 피해야 할 실수 3가지를 꾸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정리를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을 이해하면 오늘부터 바로 몸이 반응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습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5분의 깨어남 루틴입니다. 침대 옆에 앉아 허리를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두고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 이 동작은 신경계를 깨우고 혈류를 다리로 끌어내리는 강력한 첫 자극입니다. 실제로 이 루틴 하나만 꾸준히 해도 일어설 때 다리 떨림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효과가 단순한 신경 자극 때문이라고 말하고 다른 학자들은 혈류 재분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공통적으로 아침 첫 움직임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 아침분 스트레칭입니다. 허벅지 앞쪽과 뒤쪽, 엉덩이 앞쪽을 부드럽게 늘리고 의자에서 5초간 균형 잡기까지 포함한 짧은 루틴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근막의 긴장을 풀어주고 움직임에 대한 신경 반응을 높여주며 걷기 능력의 기초가 되는 근육 협응을 회복시킵니다. 이 어르신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느낀 것은 이 5분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몸의 환경 만들기였습니다. 단백질을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소량의 탄수화물로 흡수 창구를 열고 러신이 충분한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며 수분과 전해질을 적절히 챙기는 것. 이 흡수 환경이 갖춰져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학계에서도 양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짧고 잦은 일어서기입니다. 30분마다 딱 5초만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다리 혈류를 살리고 엉덩이 근육을 깨우며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이는 핵심 행동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짧은 일어서기로 인해 노년층의 하체 기능 저하가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피해야 할 실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허리를 굽힌 채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근육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허리가 굽으면 골반이 뒤로 기울고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걸음걸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어르신이 회복이 더뎠던 이유도 바로 이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릎을 비틀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걸레질을 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물건을 꺼낼 때 무릎을 비틀어 버티는 동작은 연골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다리가 더 약해지고 통증이 반복되며 회복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준비 없이 걷기만 늘리는 행동입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근육 스위치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걷기만 하면 오히려 허리와 무릎 부담이 커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걸으면 회복된다고 믿지만 노년기에는 준비된 걷기만이 회복을 돕습니다. 이 어르신도 초반에는 걷기만 늘려 오히려 더 아파졌지만 스트레칭과 루틴을 먼저 적용하자 걷기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 4가지 좋은 습관과 3가지 피해야 할 실수는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강화하며 몸이 회복하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하루 아분의 동작이 근육을 깨우고 흡수 환경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고 자세와 움직임이 그 근육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흐름이 반복될 때 몸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줍가지 중 몇 가지를 이미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몇 가지를 새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변화는 결코 크고 어려운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의 회복도 작은 움직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출발이 결국 다시 걷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첫걸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70세 어르신이 3개월 동안 걸어온 길은 결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훈련도 아니었고 돈이 드는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다시 깨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작고 단순한 루틴, 올바른 환경,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회복을 완전히 잃지 않습니다. 단지 회복을 부르는 방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동작들, 쉽게 해냈던 움직임들, 충분히 흡수하던 영양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배워야 하는 작은 기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몸은 여러분이 주는 신호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일은 조금 더, 다음 주에는 훨씬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다리가 무거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도 괜찮습니다. 노년기의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전체 흐름은 위로 향합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어르신도 그런 곡선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1주째는 무릎이 아프다며 쉬고 싶어 했고, 2주째는 허벅지가 당겨서 불편해했고, 3주째는 몸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3개월째는 스스로의 몸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그러나 깊은 마음으로 한 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광주, 인천, 제주, 혹은 작은 시골 마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알면 그 지역의 생활 패턴과 환경에 맞춘 더 정확한 조언을 다음 영상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돕는 데 있어 저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변화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5분 스트레칭을 해봤다. 아침에 발목을 돌렸더니 다리가 덜 무거웠다. 짧게 일어서는 걸 실천했더니 허리가 덜 아팠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 길은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은 늦은 나이라는 숫자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움직임은 내일의 큰 변화를 부르고 그 변화는 결국 여러분의 걸음을 되찾습니다. 다시 걷는다는 것은 단지 이동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목소리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강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부드럽고 건강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